자, 이제 기초가액과 시장가치의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사는 별다른 평가 의뢰가 없으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출품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을 거래기간으로 두고 자연스럽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액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가치예요? 시장가치? 그럼 시장가치는 무수히 많은 경제적 가치 중에 하나인가요? 투자가치, 과세가치, 담보가치, 보험가치 등등등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써먹을 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궁금하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무슨 가치로 구하는 거다? 시장가치로 구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기초가액과 시장가치의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대상 부동산에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 기초가액과 대상 부동산의 최종적인 가치, 시장가치를 구하기 위한 내용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초가액을 보면 우리 교재에는 497페이지에 지금 4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제일 위에 박스에 기초가액과 시장가치의 비교가 있죠. 479에. 자, 칠판 이제 이쪽 보세요. 기초가액은 어디에서 사용해요?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를 구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가액을 구하는 거죠.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뭐라고 하는 거다?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사용한 대로 사용료를 지불할까요? 사용하지 않은 대로 사용료를 지불할까요? 지금 임료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임차인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인 거죠. 네. 그럼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한 대로 사용료를 지불하겠죠?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용했어.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겠죠. 상업용 건물로 사용했어. 그럼 상업용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용의 상태로 평가한 가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할까요?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사용료를 지불할까요? 사용한 만큼만? 그럼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이 있으면 걔를 제외하지 않은 제한 상태의 가액을 평가하겠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이쪽을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개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냐면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 근데 이 건물이 지금 현실적인 이용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얘기하겠죠. 현실적인 이용이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으로.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둘러싼 주변이 다 뭐냐면 상업용 건물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주변의 이용과 어울리게 이용될 때 가치가 높나요? 적합하게 이용될 때? 그러니까 이 건물도 최고 유효한 이용은 무슨 이용은? 최고 유효한 이용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은 상업용 건물로 이용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때 주거용으로 이용했을 때는 이 5층짜리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 얘가 20억이에요. 20억이야. 그런데 상업용으로 이용했을 땐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면 얘가 40억이래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얘는 몇 층 건물이라고 그랬죠? 5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 근데 이 건물을 이제 갑이 소유하는 건물인데 누가 빌려서 사용해요? 을이. 그럼 을은 임차인이네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료가 사용료죠, 여러분? 임료는 사용료잖아요.
그럼 사용료를 누구한테 지불하는데? 임대인, 갑에게 지불할 때 자신이 사용한 대로 사용료를 지불할까요? 사용하지도 않은 대로? 사용한 대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을이 지금 주거용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갑이 임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을아 너 내 건물을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주거용으로 네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내 건물의 최고 유효한 이용은 상업용 건물로 이용하는 거고 상업용으로 이용했을 때 내 건물의 가치는 40억이니까 너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곱하는 기대율 곱하고 필요적인비를 더해서 대가를 내놔. 사용료를 내놔 그러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아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가액, 무슨 가액은? 기초가액은 뭘 구하기 위한 기초가액이니까?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이니까 최유효용을 꿈꾸며 대가를 받아야 될까요? 현실적인 이용의 상태대로 받아야 될까요? 현실적인 이용의 상태대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대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가액은 현실적인 이용의 상태대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때 몇 층이라고 그랬어요? 전층이? 5층이에요. 근데 을이 몇 층까지만 빌려서 사용하냐면 을은 3층까지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3층만. 을은 사용을 3층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5층짜리 건물 전체 중에서 3층까지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에 대한 대가 임료를 지불하는 계산을 할 때는 5층 전층에 대한 가액을 기준으로 너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지금 몇 층 빠진 거야? 2층 빠졌죠? 4, 5층 빠졌잖아요 지금. 뭐상 빠졌어? 임대차 계약상 빠졌죠? 그럼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의 가액을 빼고 빼지 않고 뺀 상태의 가액으로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 임료는 임차인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맞죠? 그런데 이때 임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액이 커지면 당연히 임료가 커지고 기초가액이 작아지면 임료가 작아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근데 이 기초가액을 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최유효용이 뭐라? 상업용이라. 상업용으로 계산하면 얼마고? 40억이고. 너는 3층까지만 사용하고 있지만 전층을 계산해 보면 얼마니까? 그대로 40억이겠죠. 이 40억의 기대율 곱하고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적산임료를 뽑아낸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된다는 생각 드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대가 적산임료를 구할 때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사용한 대로 얼마를 기준으로? 20억에서 4, 5층 빠졌으니까 얘를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 한 8억을 빼고 12억에서 출발하는 게 타당할까요? 이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기초가액은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액은 무슨 상태로? 현실적인 이용의 상태로 임대차 계약상 빠진 게 있으면 걔를 감안하지 않은 감안해서 뺀 계약감가를 고려한 상태의 가액이 된다. 이게 무슨 가액이다? 기초가액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대상 부동산에 지금 임료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갑이 팔려고 해. 그럼 지금 임대차 계약이 3층까지만 이루어지고 4, 5층은 자기가 쓰고 있었어. 예를 들어.
그리고 얘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죠. 맞나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20억이고 임대차 계약상 빠졌으니까 12억만 받고 팔까요? 이 건물을? 팔 때. 아니겠죠. 그럼 팔 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따질 때에는 지금 현실적인 이용이 뭐로 쓰이고 있지만 주거용이어서 20억의 가치지만 이 건물 사서 그냥 상업용으로 전환시키면 얼마의 가치가 돼버린다? 40억. 그럼 20억을 받아야 돼요? 40억을 받아야 돼? 이 건물의 가치는 40억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현실적인 이용의 상태로 평가한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가정해서 최고 유효한 이용을 가정해서 그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됐을 때 40억이니까 40억의 가치로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상 지금 4, 5층이 빠져 있다고 해서 5분의 1을 뺀 금액만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이 있어도 걔를 고려하고 고려치 않고 고려하지 않고 계약상 감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건물의 가격을 구할 때는 무슨 가치를 구할 때는? 시장 가치를 구할 때는.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액은 왜 현실적인 이용의 상태로 계약상 빠진 부분이 있으면 걔를 빼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자, 간단하게 다시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은 사용료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용한 만큼만 계산을 해야 된다. 사용한 대로는 최고 유효한 이용을 꿈꾸면서 한다. 현실적인 이용으로. 사용한 만큼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이 있으면 걔를 빼고 계산한 가액으로 구한다. 지금 그 얘기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무슨 대단한 내용 같지만 개념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초가액은 원칙을 3방식에 의한 가액 중에 적산법에서의 기초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구한다? 적산가액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뭘 구할 수 있다? 비준가액으로 구할 수 있지만 무슨 가액은 쓸 수가 없다? 순환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임료를 알아야 하지만 임료를 구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수익가액은 쓸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자, 칠판이죠. 현실적인 이용과 최고 유효한 이용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용할 때 좀 더 유효한 이용의 방법이 있다면 그 이용 방법으로 이용을 하겠다. 좀 더 낮은 방법으로, 가치가 낮은 방법으로 이용하겠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겠죠. 인간은. 보통 이 둘이 같다고요. 일치가 된다고요. 보통은. 지금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드린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때 전층이 다 임대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러면 결국 현실적인 이용과 최고 유효한 이용이 같다면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이 없다면 현실적인 이용으로 계약상 감가를 고려한 상태의 가격이나 최유효용을 전제로 계약감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나 같아진다?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뭐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기초가액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같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적산법에서의 논리는 원본, 과일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과일이 매달리잖아요. 그 원본 기초가액에서 과실, 매달려 떨어지는 과실이 임료죠. 맞나요? 그래서 원본에서 과실을 계산한 개념이 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인 기초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물 자체의 가치가 커질수록 그 사용료도 높아진다. 사용료는 결국 그 건물의 가치에서 결정된다. 이게 기기필요? 무슨 법? 적산법.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최고난도.
적산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주자 만들 수 없는 것, 대표주자 뭐? 토지도. 적산가액은 구할 수 없지만 무슨 가액으로? 옆에 있는 토지의 가액과 비교해서 구한 비중가격으로 기초가격 집어넣으면 무슨 임료는 구할 수 있다? 적산 임료는 계산할 수 있다? 얘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시장가치 개념 보세요. 감정평가에서 구하는 최종적인 가액이 시장가치예요. 얘는 최고 유효한용을 전제로 평가하고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만큼을 팔 때 안 받는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상 감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얘는 3방식에 의한 가액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뭘 사용할 수 없다고요, 지금. 아까랑 다르죠, 지금? 그래서 각각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 무슨 가액이라고 하고?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은 시산가액. 그 시산가액을 하나의 가액으로 고칠 때 산술 평균한다, 좀 더 적합한 방식의 무게를 더 실어서 평균한다? 무게를 더 실어서 평가한다. 무게를 더 실어서. 무슨 평균?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기억나시면 되잖아요. 됐어요?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게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임료를 구할 때 필요재 경비를 볼 거예요. 자, 칠판을 그대로 보세요. 얘는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에 있는 칠판만.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전체 공부하는 학개론 내용 중에, 부동산 학개론 내용 중에 최고 난도의 문제들. 그래서 원래 시간이 없으면 안 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하는 거예요. 임료를 구할 때 필요재 경비는 있는 사람인 임대인이 뭐해서? 더해서 떠넘기죠. 누구에게 떠넘겨요? 임차인에게. 그래서 더한다가 포인트예요. 더하는 거예요. 기억,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가요? 맞죠? 그 다음 수익분석법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얘도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구할 때도 임차인 입장에서 구할 때도 필요한 모든 경비는 더해서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뭐가 헷갈린다고 그랬죠? 수익 환원법이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지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임료를 뭐 한다? 적분한다. 적분. 적환한다. 적분한다. 적분. 그래서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꼭 제발 기억하세요. 이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유기간 중, 이제 필요재 경비의 정의는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죠. 그럼 반대로 잘 보세요.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비가 아니면 필요재 경비가 아니겠죠. 네.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아니면 필요재 경비가 아니겠죠. 네. 그리고 경비는 나가야 경비예요? 나가지 않아도 경비예요? 나가야 우리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비가. 근데 걔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걔는 경비예요? 경비가 아니야? 경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디귿. 보유기간 중 보유하기 위해서 임대하기 위해서 발생하고 나가지 않으면 경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들어간 만큼 이 건물의 자산 가치가 커졌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2, 3인승인데 걔를 교체해서 7, 8인승짜리로 교체했어요. 그럼 비용이 들었나요?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어. 공사를 하는데. 근데 그 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건물의 가치가 1억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그 돈은 실제로 나가버린 거예요?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 거야?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지 않은 거야? 나가지 않은 거니까 필요재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지출액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자본화됐다고요. 그 건물의 가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나가야 되고 나가지 않으면 경비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하지만 얘는 필요재 경비랍니다. 그러면 얘를 외웠던 게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실충당금 정은 정상운전자금이자 결은 결손준비금. 투자론 부분의 내용 꼭 다시 보세요. 그 다음 세금과 공과금, 손해보험료, 유지관리비, 감은 감가상각비였죠. 맞나요? 그러면 만실시라면, 만실은 꽉 차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만실시라면 뭔 할 필요가 없을까요? 만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실. 그럼 공실충당금은 계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만실이니까. 그럼 임대보증금을 수령했어요. 임대보증금을 받았대. 그럼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받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들어와 사는 임차인이 배째라 배를 내밀까봐 그때를 대비해서 받아놓는 금액이에요. 네. 그럼 임대보증금의 성격이 결손준비금인가요? 결손이 발생할까봐 준비해놓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수령해놨다면 결손준비금은 계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결손준비금은 언제 계상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요. 아직까지 나온 역사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필요재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세법과도 연결해서 공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필요재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첫 번째, 건설자금 이자가 있답니다. 그러면 건설자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건물의 소유주가 임대인이 이 건물을 최초 누군가로부터 산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지었죠. 그럼 건설자금은 보유하기 위한 자금이에요?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었어요?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금이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보유기간 중에 나가고 있어. 그래도 얘는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죠. 취득하기 위한 돈이었잖아.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에 대한 이자니까 보유기간 중에 나가고 있어도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라고 보지 않는 거죠. 돼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자기 돈이 있어요. 짓기 위해서 자기 돈을 집어넣은 거야. 얘를 자기 출자금이라고 해요. 그럼 얘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네요. 네. 그럼 자기 돈이니까 실제 이자가 나가나요? 자기 돈에 대한 이자를 자기에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그 돈을 다른 데 빌려줬으면 이자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얘도 계상을 한번 해보겠죠? 근데 이 자기 출자금 역시도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이자로 끝나는 애 중에 포함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가 결해지면?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죠? 네. 공정. 정이 뭐였어요? 정상운전자금 이자. 그럼 정상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만 포함되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정상운전자금 이자만. 잘하셨어요. 그냥 정상만 대답을 잘하면 돼. D는 이래도 돼. 그래서 정상운전자금 이자만 정상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자는. 그 정상운전자금이 뭐였냐면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건물을 임대인이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전기료, 수도료는 기본적으로 누가 내야 되죠? 임대인이 내야 돼요? 임차인이 내야 돼요? 임차인이 자신이 사용한 만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전기료와 수도료를 내지 않아. 그런 임차인도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전기료와 수도료를 내지 않으면 건물 자체의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죠. 그러면 임대인은 자신이 그 돈을 먼저 내고 임차인에게 받아야 될까요? 그렇겠죠.
그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 건물을 굴리기 위해,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게 뭐야? 정상 운전 자금인 거예요. 네. 그럼 그 돈이 나갔는데, 먼저 나갔는데, 예를 들어 한 500이 나간 거예요. 500만 원이. 그럼 그 500만 원 나중에 받나요? 받죠. 누구한테 받아요? 임차인한테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가 있죠. 그럼 그 이자만큼은 비용이다, 비용이 아니다?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잖아요. 그게 정상 운전자금 이자인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뭐만 포함된다? 공정결, 세손 유감에서 정상적인 것만 포함된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는 포함될까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아요. 왜?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지금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세금만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절 보세요. 이게 포인트라고. 지금 적산법에서의 필요재 경비, 임료를 구하기 위한 필요재 경비의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임료는 임대인이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했을 때 받는 대가인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료 속에 포함되는 필요재 경비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인 거죠. 그럼 임대 활동은 보유 기간 중에 이루어져요? 취득 시에 이루어져요? 양도 시에 이루어져요?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보유 기간 중에 발생되지 않으면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경비가 되기 위해서는 나가야 돼, 나가지 않아야 돼? 나가야 되고, 실제 나가야 되고, 실제 지출이 돼야 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 돼?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지만 비용이 발생했구나 이런 거지. 잠깐 나갔다가 찍고 다시 들어오면 걔는 비용이 아닌 거죠.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하는 거니까? 양도 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그럼 취득 시 중개수수료 포함되지 않겠죠? 취득 시니까. 양도 시 중개보수 포함되지 않겠죠? 양도시니까. 그럼 저축성 보험료는 포함될까요? 자, 여러분, 보험료는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나가죠, 일단. 그런데 얘가 이름이 뭐야? 저축성 보험료. 그럼 얘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아? 다시 돌아버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니까 얘는 필요재 경비에 포함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 화재보험료 중에 건물의 화재보험을 월 단위로 10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월에. 그럼 12개월 지나면 1년 동안 내면 얼마를 낸 거죠? 120만 원? 연에 1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안 났어.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화재 보험료 낸 걸 보험회사가 꿀꺽 다 먹으면 사람들이 이 정도 금액대는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나면 돌려주는 금액이 있죠. 네. 그래서 이 12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돌려받았어. 그럼 얘는 환급금인가요? 질문. 화재보험의 환급금은 다시 돌아와요? 들어오지 않아?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재 연비야? 필요재 연비가 아니야? 필요재 연비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얼마는 꿀꺽했어? 누가? 20만 원은 보험회사가 환급금 이외의 금액은 보험회사가 가져갔어요? 그럼 그 20만 원만큼은 임대인인 내 입장에서는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요? 경비가 아니야? 경비인 거죠.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위험하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포함되지 않는 거고 이 차액인 20만 원은 포함되겠지.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거였죠. 아까 엘리베이터 좀 더 큰 걸로 교체를 했을 때 이런 거.
그럼 자산 가치가 증가함으로 실제로 나갔다 나가지 않았다? 얘는 나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필요재 경비다, 필요재 경비가 아니다?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개론에서 얘기하는, 공법에서 얘기하는 수선, 그리고 개론에서 얘기하는 수선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수익적 지출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놈이 그놈이야.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전에? 학창 시절에,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표를 받으면 다 수수수죠? 분위기가 왜 이래요? 양가예요? 그래서 양가집 교수다? 그게 아니라 수수수잖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즐거웠던 기업 수수수. 숫자로 시작한 애들은 다 포함된다? 포함되는 거고 숫자로 시작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공법상 수선의 반대 개념이 대수선. 개론에서 얘기하는 수선비의 반대 개념은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그럼 그 수선 비용이 가치 증가에 사용됐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나가지 않은 거죠. 세법에서는 수익적 지출의 반대말 자본적 지출. 네, 그래서 걔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기억 수수수, 성적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잠깐만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아주 지금 강의실 내에 또 조류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 내용. 그러니까 잠깐만 이쪽 보실래요? 이 내용을 낱개로 하나하나를 외워야 된다면 이 공부하지 마세요. 아예.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원칙이 있죠.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재 경비는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임대는 언제 이루어진다? 보유기간 중에.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일단 발생이 돼야 되는 거고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일단 비용이니까 나가야 되고 나가지 않으면 비용이 아닌 거고 다시 들어와 버리면 비용이 아닌 거다.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만 비용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용까지를 설명을 드렸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이제 비교 방식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교 방식. 지금 무슨 방식을 끝냈죠? 원가 방식을 끝낸 거예요. 비용 방식. 비용 방식에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비교 방식을 볼 건데 비교 방식은 정말 너무 쉬워요. 너무. 48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90페이지까지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쭉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있지만 페이지 엄청 길게 약 10페이지에 걸쳐서 있지만 이 부분의 설명이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중에서는 제일 짧아요. 자, 개념이 뭔지를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이쪽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갑이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가진 건물이 있어요. 얘 몇 층짜리 건물이냐면 5층짜리 건물. 죽어라 5층짜리 건물만 얘기하고 있죠. 5층짜리 건물이에요. 얘가 뭐가 있냐면 중앙 냉 난방 장치, 그 다음 엘리베이터, 그 다음 대리석이 깔려 있어요. 대리석이. 그리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이 건물이요. 이 건물. 얘를 갑이 2022년 3월 23일에 이 건물의 가치, 밸류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겠죠? 감정평가사.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찾아갔어요. 전에 그 팬더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죠? 얘를 찾아갔어. 평가를 해달라고 평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건물 나는 공급자 입장에서 가액을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건물은 실제 2019년도에 지어졌지만 2022년 3월 23일에 내가 이 건물을 다시 만들어 볼 거다. 다시 조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재조달 원가고 걔가 100억인데 100억은 너무 심하다. 50억인데 얘 19년부터 22년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이 10억이어서 이 건물의 가치는 40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이 이 얘기를 듣고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자,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일반인이면. 지금 우리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지금 들으면서. 근데 처음 듣는다 그러면 뭔 얘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서 2022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이 55억이라 걔를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환원시키면 얘는 건물의 가치는 현재 5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이 바로 알아들을까요? 아니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런 표정들을 짓는다고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용 방식과 수익 방식은 전달성이 높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가 의뢰인에게. 그런데 이번엔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건물 평가 의뢰됐으니까 얘는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야. 근데 이 건물 바로 옆에 똑같은 건물이 있어. 똑같은 건물. 똑같은 건물. 몇 층짜리 건물? 5층짜리 건물 그리고 중앙 냉난방장치, 대리석, 엘리베이터, 그 다음 면적도 1000제곱미터 똑같아. 똑같이 2019년에 지어진 네 건물하고 똑같은 쌍둥이 빌딩이 있어. 그런데 얘가 2022년 3월 23일 지금 거래가 됐는데 얘가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 얼마의 거래가 됐냐면 50억의 거래가 돼서 너도 50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이 고개를 연신 끄덕일까요? 끄덕이지 않을까요? 아니, 끄덕일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끄덕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달성이 높아요? 떨어져? 높아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시장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감정평가할 때? 평가 의뢰된 이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놈을 찾은 거죠. 지역이 바로 옆이니까 지역이 같아요? 같지 않아? 바로 옆이면 지역이 같겠죠? 맞아요. 그럼 지금 개별 요인도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완전히 똑같다고 그랬잖아, 지금. 개별 요인이 똑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이때 50억에 거래될 때 특별한 사정도 없었어. 그러니까 급하게 매매가 되거나 강요된 거래이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거예요. 친인척 간의 거래이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요. 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2022년 3월 23일인데 3월 23일 날 거래가 된 거야. 그럼 지금 거래된 시점과 무슨 시점과? 거래 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같죠? 맞죠? 그러면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시점도 같고 지역도 같고 개별 요인도 같으니까 이때 거래 사례 가격 이 50억을 그냥 이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맞죠? 이게 시장에서 뭐랑 비교해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 가액을 구했어요. 이거 무슨 법일까요, 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겠죠. 아, 이게 끝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해진 가액이 무슨 가액? 무슨 가액? 비교하여 준한 가액. 무슨 가액인데? 비준 가액인데 실제 감정평가사가 비교 방식에서 평가할 때 이렇게 똑같은 건물이 거래된 사례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것만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아예 적용할 수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가 된 사례,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 그래서 얘를 사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례 부동산이 다르다면, 뭐하다면? 다르면. 뭐가 다르면? 사례 부동산이 무엇과 다르면? 대상 부동산과 다르면 사례 부동산의 가액이 50억이라고 해서 이 50억을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겠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럼 이 다른 애를 각게 조정해 줘야 될까요? 뭐로 조정해 줘야 돼? 대상 부동산 가액과 똑같이 조정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다르면, 같으면 그대로 쓰고, 다르면 부대찌개를 끓이는 게 아니라 사시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뭐 한다고? 사시찌개. 따라해 보세요. 사시찌개. 그래서 사는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완하고 수정하고, 시점이 다르면 시점을 수정해주고 같게, 지역이 다르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주고 개별 요인이 다르면 개별 요인을 비교해줘요. 그리고 면적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해보세요. 얘는 1000제곱미터인데 얘는 900일 수도 있을까요? 그럼 면적을 비교해줘야 돼요? 비교해주지 않아도 돼? 비교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시찌개를 끓였는데 배가 고프면 면발도 넣어 먹는다? 그래서 사시찌개면, 따라해보세요. 사시찌개면. 그래서 얘는 면적 비교치. 면적 비교까지. 그럼 얘를 해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다?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고쳐지는 거다? 네.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비교법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됩니다. 그럼 칠판. 여기 보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례 부동산을 시장에서 채택할 때 아무 부동산이나 채택해서 얘가 50억이니까 너도 50억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교 방식에 의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할 때 이 대상 부동산의 가액의 정확도는 얼마만큼 비슷한 애를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례 부동산을 채택하기 위한 조건에 유사성이라는 조건이 있을까요? 뭐랑 유사해야 돼? 대상 부동산과 유사해야 되겠죠? 지역이 유사해야 돼요? 개별 요인이 유사해야 돼? 네? 시점이 최대한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2022년 3월 23일에 가액을 구하고 싶으면 2012년에 거래된 사례를 들고 얘가 50억이니까 너도 50억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더 정확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얘가 비슷한 놈을 찾았는데 얘가 2019년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2012년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2002년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3번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가중평균에서 구할까요? 아니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치와 가장 근접한 건 최근의 거래 사례다.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걸 고르겠죠.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걸 고를 거예요. 그 내용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칠판 있죠? 사례 부동산으로 채택되기 위한 조건은 아무 부동산이나 사례 부동산으로 채택될 수 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 사시찌개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아니, 사례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사용 못한다?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도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완 수정이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로 나온다고. 그러면 시점이 같은 것을 골라야 되겠지만 시점이 다르면 시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예.
지역이 같은 걸 골라야 되겠지만 지역이 다르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걸 고르면 된다. 네. 그럼 비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유사하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개별 요인의 유사성이 있을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의 유사성이 있을 것. 됐죠? 그래서 칠판 있죠? 다운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부동산 가액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똑같은 걸 찾은 거지. 똑같은 걸 찾으면 조정할 거 없어요. 근데 다르다면 그때는 뭘 한다고? 무슨 찌개? 사시찌개를 끓여요. 배고프면 뭐도 넣어 먹어? 면. 사시찌개면? 그래서 이때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비교 수치를 곱해줄 거고, 그리고 시점이 다르면 시점 수정치를 곱해주고, 지역요인 비교치를 곱해주고, 개별요인 비교치를 곱해주고, 면적 비교치를 곱해주면 이게 지금 조정하는 거죠. 사례부동산 가액을 뭐로 조정하는 절차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례부동산의 가액이에요? 대상부동산의 가액이야? 대상부동산은 뭐가 의뢰된 부동산이니까 대상부동산이에요? 감정평가 의뢰돼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사례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대상부동산 가액이죠. 그래서 예를 해주면 대상부동산 가액이 나오네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 보정치를 어떻게 구할지가 문제의 포인트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이 2개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어요? 비교법에서는 부동산이 하나예요? 2개예요? 2개죠.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 그럼 얘를 분수로 놓고 비교해요. 질문. 우리는 분수에서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려요? 분모로 내려요? 분자로 올리죠. 그럼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며? 대상부동산이니까 대상부동산 관련 수치가 어디로 올라간다? 분자.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부동산 분자, 사례부동산 분모. 처음 출발은 항상 100%부터 출발해요. 근데 퍼센트가 위아래 똑같이 들어가니까 퍼센트를 지운 거죠. 됐나요? 그래 놓고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절 보세요. 처음 출발이 100%예요. 100이야, 100. 그런데 이때 대상부동산이 출발이 얼마부터 출발했는데? 얼마부터 출발? 100부터 출발인데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10% 우세해야 돼요. 대상부동산이 10% 우세해. 그러면 대상부동산의 수치는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110이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 출발이 뭐라고? 100부터 출발. 그럼 10% 우세하면 10%가 되는 거예요? 110%가 되는 거야? 110%가 되는 거죠. 다시 사례부동산이 10% 열세야 돼. 그럼 사례부동산의 수치는 얼마가 돼요? 9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시. 사례부동산이 5% 우세야 돼. 그럼 사례부동산의 수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에서 5%가 더 커지면 105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의 이 개념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인근지역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인근지역은 뭐가 속한 지역이에요? 대상부동산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인근지역이었나요? 그래서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이때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부동산을 찾을 때에는 강남역에 있는 빌딩의 가액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때는 강남역에 있는 애를 찾아야 되겠죠, 원래. 그래서 사례부동산을 인근지역에서 찾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례부동산을 바로 옆에서 찾았어. 운 좋게. 거래된 사례를 찾은 거예요. 이 사례부동산은 당연히 대상부동산과 물리적으로 유사해요? 맞나요? 지역도 같아요?
맞죠? 그리고 거래된 시점도 기준 시점과 가까워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었어. 사정이 있어도 보정 가능하면 돼요. 면적도 비슷해. 네. 그래서 구해낸 거예요. 그럼 이때 이렇게 구해냈다면 사례부동산은 어디에서 추출했다면? 인근 지역에서 추출했다면 이 둘은 지역이 같아요? 지역이 같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죠. 뭐가 같으니까? 지역이 같으니까. 그런데 꼭 집어 지역 요인 비교 7을 물어보면 얘는 대상 부동산이 분자 분모? 또 대답 못하네. 알고 싶은 게 뭐라고? 분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상 부동산의 가액. 대상 부동산이 분자. 사례 부동산이 분모. 이걸 4분의 대 4분의 대 이렇게 외운다고요. 그러지 말고 알고 싶은 게 뭐라는 것만 알면 대상 부동산 분자라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분모를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지역이 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100이겠네요. 우세 열세한 게 없으니까. 그럼 결국 1이지. 맞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사례부동산을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인근지역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 이 지역을 분석해야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나오고 이 지역 내에 가격 수준대가 나온다.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라고 그랬죠. 다시 칠판. 사례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못 찾았어. 그럼 생판 다른 지역에서 찾아야 돼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경제적 가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일까요?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 역삼역? 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럼 유사 지역에서 사례부동산을 추출하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으로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겠죠? 이때는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겠지. 근데 봤더니 이 유사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10%가 우세해요. 지역적으로.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 10% 우세하다고 나온 건 가격이 10% 우세한 거예요? 가격 수준대가? 가격 수준대가 여기가 10% 우세한 거지. 그럼 얘는 최유효용 상태로 비교한 거예요? 지금 표준적인 이용들을 비교한 거예요? 최유효용을 비교한 거야? 아니 지금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따져본 거니까 지역 분석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개별 분석을 안 했다고. 네? 그럼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로 가격 수준대를 비교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얘가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로 가격 수준대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이 10% 우세한 거지, 지금 이 지역보다. 그래요? 그럼 얘가 50억이라고 얘를 50억이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조정이 필요하죠? 그럼 그 조정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했을 때 뭐분의 뭐? 항상 대상 부동산을 분자로 집어넣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4분의 대 4분의 대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럼 나중에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아져. 그럼 100백으로 시작. 원래 100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사 지역이 10% 우세하다고 돼 있죠. 그럼 사례부동산의 지역이 10% 우세한 거잖아. 그럼 사례부동산이 10% 우세하니까 사례부동산의 수치는 얼마로 고치면 돼요? 얘를 110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지역요인 비교치?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가 인근 지역이 5% 열세야 돼. 지역을 비교해 봤더니 얘가 5% 열세해. 가격 수준대가. 그럼 대상 부동산이 얼마가 수치가 되는 거예요? 95. 그렇지. 95가 분자 분모의 100. 됐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있죠? 잘 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사례 부동산은 900제곱미터야. 아까 봤던 거.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면적 비교치를 구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얘는 1000분의 900인지 900분의 1000인지 헷갈려 할 수 있죠? 우린 헷갈릴 이유가 없죠? 알고 싶은 게 뭐라고? 대상 부동산. 그러니까 얘가 분자, 얘는 분모, 900분의 1000이겠네. 네.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 다음 다시 칠판. 얘 기준 시점. 이게 얼마나 간단한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 시점이 2022년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 언제가 퍼펙트예요? 이 거래 시점이 언제라면 제일 완벽해? 3월 23일에 거래된 사례라면 완벽하죠. 갖다 쓰면 돼. 근데 얘가 만약에 거래된 사례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최대한 가까운 시점을 잡아요?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그 얘기였어. 그런데 얘가 언제 거래됐냐면 2021년 3월 23일이야. 21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슨 부동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대상 부동산의 어느 시점에? 기준 시점 2022년 3월 23일의 가액이죠. 21년 3월 23일의 가액이 아니지. 그럼 시점을 수정해 줘야 되겠죠. 얘 시점을 수정해 줘야 된다고. 언제로? 기준 시점으로. 그럼 질문. 시점 수정은, 거래사례 비교법의 시점 수정은 기준 시점의 가액을 거래 시점의 가액으로 고치는 것이다. X죠. 기준이 확실히 있어.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어디로 들어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를 고치면 대상 부동산으로 고치는 거고, 최종적으로. 무슨 시점으로 고치는 거다? 기준 시점으로. 그럼 질문, 이제 잘 보세요. 시점 수정을 하면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액이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바뀐다. 자, O. X. 칠판 다시 여기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례 부동산이 있어요. 이 사례 부동산이 거래 시점이 있어. 거래 시점이 2021년 3월 23일이었어요. 있어.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언제의 가액이라고요? 기준 시점 언제? 2022년 3월 23일의 가액이죠. 맞아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지금 시장에서 찾아낸 건 뭐 하나의 가액을 찾아낸 거예요? 사례 부동산 가액?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를 찾은 거죠. 이걸 찾아놓고 뭔가를 조정해서 얘가 얼마니까 너도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맞죠? 그런데 봤더니 구하고 싶은 건 어느 시점의 가액인데? 2022년 3월 23일 가액인데 얘가 언제 거래됐다고요? 21년도에 거래된 사례야. 그러면 얘를 고쳐요? 뭐로 고쳐? 기준 시점을 고쳤잖아. 이게 뭐라고? 무슨 수정? 시점 수정이죠. 시점 수정을 하면 시점 수정된 가액은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액이에요?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액이야? 자, 여기에 대상 부동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거 보이면 대단한 사람이야. 안 보이죠? 에? 그러니까 지금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얘를 시점 수정하면 뭐만 바뀌어? 시점만 바뀌는 거죠.
시점만 수정이야. 그러면 시점만 바뀌었으니까 어느 시점에? 기준 시점에서의 무슨 부동산 가액이 돼? 사례 부동산 가액. 이거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바뀐다 그러면 100% 다 틀려. 거의 대부분. 되셨어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 얘기인 거야. 이거는 웬만하면 예를 들고 싶지 않았던 예인데 이런 거죠. 이병헌의 시장에서의 가치를 알고 싶어. 그럼 이병헌과 비슷한 걸 시장에서 찾아야 되겠죠. 노예 시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 근데 이병헌하고 똑같은 사람 못 찾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수현을 찾았어. 왜 공통점은 있잖아. 눈도 두 개고 뭐 코도 하나고. 받아들일 수 없죠. 저 지금부터. 그래서 박수현을 찾았어. 근데 박수현을 보니까 이병헌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눈이 달라. 눈 크기가. 그래서 박수현을 지금 시장에서 찾았죠. 네? 그래서 박수현의 눈을 이병헌 눈과 똑같이 고쳤어. 수술을 했다고. 그럼 눈 수술한 다음은 응? 눈 수술을 눈을 크게 고친 박수현이에요? 눈을 크게 고친 이병헌이야? 눈이 작아진 박수현에서 눈이 커진 박수현으로 바뀐 거지.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게 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를 찾아서 걔를 사례 부동산 가액이라고 하고 걔를 조정해서 뭐로 최종적으로 구하는데?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고치는 건데 시점 수정을 했다고 해서 뿅 해서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뀌는 거다? 시점만 바뀌는 거다.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하면 지역 요인이 비교된 상태의 사례 부동산 가액인 거죠. 되세요? 그러니까 얘인 건 지금 다른 게 없는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구해지는 거다? 다 해야 대상 부동산 가액. 이렇게 나온 게 비교하여 준한 가액, 비준 가액. 이게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의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절 보세요. 여기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힘내고. 감정평가 방법이 어려운 것 같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정확히만 공부해놓으면 까먹지도 않아. 무조건 맞히게 돼 있어요. 나중엔 나와라 고사를 지내게 돼 있다. 이제 어느 정도 까먹었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보세요. 감정평가 의뢰된 부동산이 있어. 얘를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 평가 의뢰 딱 되자마자 우리 누구는? 감정평가사는 무슨 방식으로 평가할지를 먼저 정하는데 비교 방식으로 구하기로 했어. 그럼 얘랑 똑같은 걸 어디에서 찾아? 시장에서 찾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찾는 거야. 근데 똑같은 걸 찾는 건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걸 찾아야지만 된다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비슷한 걸 찾았을 때는 그 사례, 거래된 사례 가액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우리가 뭐라 불러 이제? 사례 부동산. 그럼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이 똑같지 않으면, 다르면 부대찌개, 사시찌개? 사시찌개 하죠? 배고프면 면발도 넣어 먹죠? 사전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때 비교하기 위해선 부동산이 두 개인 거지.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슨 부동산 가액이니까? 대상 부동산 가액이니까 걔가 분자.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 처음 출발은 100부터 시작. 100%부터 출발. 그러면 우세하면 더하고 빼고. 우세, 월등하면 더하는 거예요. 열등, 열세하면 빼면 되죠. 자, 질문. 100에서, 출발은 100이에요. 20%가 열세예요. 그럼 얼마야? 80이에요. 지금 그 얘기야. 이게 이 부분의 내용의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15%가 우세해. 115. 3%가 우세해. 103. 3%가 열세해. 97. 이게 이 내용의 끝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의 끝이란 말이에요. 쉽나요? 그러면 시점 수정은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예요? 거래 시점으로 고치는 거야? 기준 시점. 왜 안 헷갈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준 시점의 가액이니까. 됐나요? 시점 수정을 한다고 해서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액이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뀌어? 뭐만?
자, 따라해보세요. 시점 수정하면 시점만 수정된다. 네. 그러면 거래 시점에 사례부동산 가액 적어놓고 시점만 고쳐보면 기준 시점의 사례부동산 가액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준 시점에 대상부동산 가액으로 바뀐다 그러면 걔는 X. 잡아내시라고요. 지역을 원래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으면 유사 지역에서 찾으면 된다. 그럼 폭넓게는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에서 찾으면 된다. 그게 동일 수급권. 오케이? 그럼 인근 지역에서 찾았다면 지역이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 없지만 꼭 집어 비교치를 물어보면 100분의 100 이고 그때도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은 해야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습니까? 맞나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가격 수준대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거지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의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할 때 비교의 대상은 가격 수준대의 비교다. 가격의 비교가 아닌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을 볼 거예요. 임대사례 비교법 아까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습니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다는 얘기는 임대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 의뢰한 거죠. 대상부동산에 뭘 구해달라고? 임료를 구해달라고 평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비교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당신의 부동산, 대상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걔가 임료가 연에 5천만 원이에요. 당신도 5천만 원. 이게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걸 찾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다르면 사시찌개면 해주면 된다. 그럼 비교하는 것도 똑같겠네요. 이게 임대사례 비교법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부동산 임료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정 보정해주고 시점이 다르면 시점 수정해주고 지역이 다르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다르면 개별 요인 비교,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바뀌어? 대상부동산 임료로 바뀐다는 얘기죠. 얘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임료는 비교하여 준한 임료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끝나겠죠. 그런데 이때 당연히 비교치는 뭐분의 뭐? 뭐가 분자? 대상부동산이 분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사례부동산은 분모. 똑같이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빼고 월등하면 더하고 열등하면 빼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사례 비교법은 딱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사성을 하나 더 봐야 된대요.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부동산이 있습니다. 얘 임료를 구해달래요. 얘 몇 층짜리 건물이냐면 5층짜리입니다.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옆에 똑같은 건물이 있어. 제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깨어날 때가 됐어. 왠지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다니까. 사례부동산. 바로 옆에 당신의 대상부동산 옆에 똑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똑같은 부동산. 물리적으로 똑같고 지역이 똑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임대가 됐는데 임대료가 얼마냐면 얘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3천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얘 몇 층짜리라고요? 5층짜리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 끝냈어요. 그런데 이때 소유주가 갑인데 갑이 이 평가 보고서를 받고 뭔가 찜찜해. 기분이 이상해. 왜 기분이 이상한가 봤더니 옆에 또 건물이 있는데 얘는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이 3층짜리 건물의 임대료가 3천만 원이야. 기분이 싸해요? 싸하지 않아? 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이 누굴 째려봤을까?
감정평가사를 째려봤겠죠?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갑자기 막 떨기 시작해. 지가 잘못한 걸 찾아냈어요. 뭘 잘못한 거냐면 지금 얘가 임대 사례가 분명히 3천만 원인 건 맞는데 얘 5층 전층의 임대 사례가 아니라 1층부터 3층까지의 임대 사례야. 그래서 3천. 그런데 지금 임료를 구할 건 대상 부동산 몇 층에? 5층 전층의 임료죠. 네. 그럼 3층까지의 임료를 가지고 5층 전층의 임료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임료를 구할 때는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사성도 따져봐야 돼요. 5층 전층이면 5층 전층의 임대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이 왜 하나가 따로 들어갔는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될까요? 됐죠? 그 다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의 감정평가 시 사용할까요? 칠판 잘 보세요. 토지의 감정평가 시 사용하는 거 맞아요? 토지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공시지가니까? 맞아요. 근데 뭐죠, 지금? 아니, 지금 표준지라고 돼 있죠. 표준지. 표준이 되는 땅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땅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땅을 정해줬다고요. 그 정해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얘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될까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토지가 평가 의뢰가 되면 얘 대상 토지죠, 여러분? 이 대상 토지와 최대한 비슷한, 만약에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 면적도 비슷한 토지를 구해야 되나요? 그 토지에 뭘 찾으면 돼?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면 되죠. 네. 이거 계산 문제로 엄청나게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정말 쉬워, 정말.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점이 다르면 분명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인데, 공시가 돼 있는데 기준 시점 자체가 1월 1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7월 1일이야. 그럼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토지 가격 상승률이 있으면 그만큼 반영해 줘야 될까요? 그럼 시점 수정해 줘야 되겠네? 지역이 다르면 그때는 지역민 비교해 줘야 되겠죠? 개별이 다르면 개별민 비교해 줘야 될 거야. 이런 내용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기타 보정에 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뭐 가로 조건, 획지 조건 뭐 등등등을 다 보정해요. 그러면 대상 토지의 가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상 토지의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토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분자. 그럼 비교 표준지는 어디로 들어가? 아니, 대상 토지가 분자면 들어갈 때는 이제 분모밖에 없죠. 그래서 비교 표준지는 당연히 분모로 들어가요. 근데 표준지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은 하지 않아. 항상 이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얘가 얼마만큼 우세하다, 열세하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칠판을 그대로 봐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보다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대. 그럼 수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는 방법 똑같다고. 획지 조건, 뭐 도로 조건, 온갖 것들이 있어요. 도로 조건이 만약에 3% 열세하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7? 얘는 110이고 얘는 97이잖아요. 수치가. 그럼 이때 점을 찍으면 끝나. 0.97이에요. 110은 1.1이야. 그래서 그때 걔들을 다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상승식에 의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아까랑. 됐나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걸 무슨 법이란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보정을 하지 않는다?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내냐면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아까 제가 다르면 무슨 찌개 한다고 그랬어요? 사시찌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 사 없죠? 사가 없는 이유. 지금 표준지는 누가 골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과 관련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땅이, 이 토지 자체가 다른 토지, 모든 토지를 자기가 다 지가를 구할 수 없으니까 표준이 되는 땅이야 그러면서 구해준 거라고요. 이 표준이 되는 땅 표준지의 가격이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딱 평가를 해준 거라고요. 그럼 그 평가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개입돼 있을까요? 급하게 거래가 됐거나 친인척 간에 거래를 했거나 이런 걸 따질까요? 당연히 안 따지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 공시지가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정보정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칠판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부터 시작한다? 시부터 시작하죠. 뭐가 빠졌다? 사정보정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칠판 있죠? 거래 사례비교법은, 임대 사례비교법은 뭐부터 시작한다? 사시찌개로 시작하죠. 사로. 이걸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히는 방법은 뭐만 기억하면 끝난다? 자, 따라해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가 있다 없다? 없다. 뭐부터 시작? 시점 수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부터 시작하고? 사시찌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끝. 이게 비교 방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수익 방식을 10분간 쉬었다 가볼게요. 10분 쉬세요.